인간관계는 우리의 감정과 일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괜히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불편한 사람을 계속 곁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건강한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라면 거리두기를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글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손절을 고려해 볼 만한 인간 유형 5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으로 가볍게 참고해 보세요. 챕터 1.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유형.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30분씩 늦고 약속을 잡아놓고 당일에 취소하고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도 대충 건네는 사람 말이에요. 처음 한두 번은 바쁠 수도 있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거창한 것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내일 연락할게라고 했으면 정말 연락하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한두 번 깜빡한 게 아닙니다. 거의 매번 약속 시간에 늦어요. 약속을 잊어버리기 일쑤고 사과조차 형식적으로 합니다. 미안, 나 좀 늦을게라는 카톡 한 줄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약속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미리 그 장소 근처로 이동하고 30분을 기다리는 동안 느끼는 그 불편함과 짜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약속을 잡을 때마다 이번에도 또 늦을까?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설렘이나 기대감은 사라지고 불안과 짜증만 남습니다. 약속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말의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다음엔 꼭 지킬게, 이번엔 진짜야 라고 말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미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들었으니까요.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의의 기본으로 여겨지죠. 어릴 때부터 시간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남의 시간을 빼앗지 말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지각이나 약속 파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내가 얻는 게 뭘까요?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기다리고 실망하고 화내고 이런 감정의 반복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가입니다.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 친구잖아, 너 중요해라고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죠. 물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안 좋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럴 때 제대로 사과하고 다음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죠.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습관화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섭섭함을 표현해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라며 오히려 여러분을 문제 삼기도 해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상대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실망을 주는 관계에 계속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정말 어려워요.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결국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챕터 2.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사생활을 침범하는 유형. 여러분, 경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바운더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경계란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안 되라는 선이에요. 모든 관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이 경계가 조금 유연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이야기도 하고 좀 더 편하게 대하죠. 하지만 아무리 친해도 경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을 자꾸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연애 관계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있었던 민감한 일이라든지. 그런데 누군가 계속 캐묻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자세히 말해봐. 왜 말 안 해? 우리 사이에 뭐 숨길 게 있어?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친하니까 괜찮잖아.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래? 나는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겉으로는 관심과 걱정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이나 프라이버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캐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다음날 다른 친구한테서 야, 나 들었는 대로 시작하는 말로 돌아올 때의 그 배신감.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점점 방어적이 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 항상 긴장하게 돼요. 이 말을 했다가 또 퍼뜨리면 어떡하지? 이것까지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편하게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한국 사회는 특히 관계가 끈끈한 문화잖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라는 말이 자주 쓰이죠. 이런 문화적 특성 때문에 오히려 경계를 설정하는 게 더 어려워요. 경계를 주장하면 너 왜 그렇게 선 그어? 우리 사이에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반응을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친밀함과 경계 침범은 다릅니다. 진짜 친한 사람은 상대가 불편해하면 바로 알아차리고 물러서요. 아, 이건 말하기 싫구나 싶으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안돼를 존중하는 게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경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서적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요.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만나고 나면 내가 괜히 저 말했나? 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한두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원래 좀 그래. 나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선 넘음이 일상화되고 여러분이 이건 좀 불편해라고 표현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관계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건 말하기 싫어, 이건 사적인 거야 라고 해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변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엔 나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거리두기가 꼭 관계를 끊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거나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만 만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사생활과 평화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사생활과 감정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이 있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은 그걸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야 해요. 그게 건강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 경계를 무시하고 계속 침범하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챕터 3. 정서적 공격을 은근히 지속하는 사람 비교 비난형 유형.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는 벌써 승진했던데. 너는 아직이야? 겉으로는 조언이나 걱정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들으면 기분이 나쁜 말들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꽤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불필요한 경쟁 구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이니까 서툴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 다른 사람들은 금방 하던데. 혹은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냈는데도 이 정도로 만족해. 아직 멀었어라고 말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는 상대를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쓴소리를 해야 내가 발전하지,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진짜 친구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움이 아니에요. 정서적 압박이고 때로는 폭력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뭔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더 나쁜 건 자신의 판단보다 남의 평가에 더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이런 문화가 강한 편이에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어른이 하는 말은 다 너를 위한 거야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죠. 게다가 경쟁이 심한 사회다 보니 비교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잖아요. 옆집에는 전교 1등인데 내 친구는 벌써 이거 다 했던데. 직장에 가면 같이 입사한 동기는 벌써 팀장인데. 결혼하면 친구 자식은 명문대 갔는데. 평생 비교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비교와 비난이 관계에서 반복된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이에요. 조언은 상대를 성장시키지만 비난은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조언은 구체적이고 건설적이지만 비난은 막연하고 파괴적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는 조언이에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는 비난입니다. 다음엔 이렇게 시도해볼래? 는 조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네는 비난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해요.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강점을 먼저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함께 채워나갈 방법을 찾아줘요. 절대로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든 서로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상처받고 한 사람이 계속 우위에 서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평등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아. 비교보다는 응원이 필요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행동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말해도 안 바뀌고 오히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장난인데 왜 그래? 라며 여러분을 탓한다면 그때는 관계를 재정비할 때입니다. 상처를 주는 방식의 조언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해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요. 계속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입니다. 챕터 4.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관계를 소비하는 유형.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세요. 카톡 목록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평소엔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야 오랜만이다 하면서 연락하는 사람. 그리고 대화 몇 마디 나누다가 슬쩍 부탁을 꺼내는 사람.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필요충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해요.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계속 받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연락을 끊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패턴을 보면 이래요. 부탁이 있을 때는 지나칠 정도로 친근하게 굽니다. 형, 언니, 내 친구. 이런 식으로 호칭부터 달라져요. 연락 빈도도 갑자기 높아지고 관심도 많아 보입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 라며 안부도 묻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연락이 뚝 끊깁니다. 감사 인사도 형식적이고 그 이후로는 본인한테 또 필요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도 늦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정작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취를 감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면 아 미안, 나 지금 좀 바빠, 나도 요즘 힘들어서라며 피합니다. 본인이 도움받을 때의 그 적극성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모르는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오히려 여러분이 섭섭함을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원래 이런 사이 아니었어. 친구끼리 그런 거 따져. 이게 정말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의 정당한 감정을 예민함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만들죠. 일방적인 관계를 지적하면 너무 계산적이다, 속 좁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으로 고갈됩니다. 단순히 연락의 빈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는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나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도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친한 사람은 어떤가요? 굳이 부탁할 일이 없어도 연락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함께 걱정해 줍니다.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관계를 투자가 아니라 소비로 봐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이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한국 사회는 정의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관계도 그래도 예전부터 알던 사이인데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지라며 참는 경우가 많아요. 거절하면 인정 없는 사람 취급받을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인간관계는 투자 대비 얻는 게 있어야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여기서 얻는 것이 꼭 물질적인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정서적 지지, 즐거운 시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는 정리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좋고 사실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 사람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지금 좀 바빠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연습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괜찮은 사람은 여러분의 거절을 이해해 줄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에게 계속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해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쓰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챕터 5.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질투 경쟁형 유형.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유형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으세요? 아마 친한 사람,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기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예요. 친구가 승진했으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연인이 원하던 일을 이뤘으면 내 일처럼 기뻐하고, 가족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상대의 기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묘하게 비꼬거나 그 기쁨을 덜어내려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힘들게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친구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긴 한데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혹은 축하해.
근데 그거 요즘 많이 쉬워졌다던데. 이상하죠? 축하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진심 어린 축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평가절하하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거나 시험이 쉬웠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지 않나? 나도 곧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네. 근데 거기 야근 많다던데 괜찮아? 축하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그래도 하지만 근데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공유한 소식이 이런 반응을 듣고 나면 기쁨이 반감되고 오히려 방어적이 되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바로 질투와 경쟁심 때문입니다. 상대의 성취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비교의식이 강한 거죠. 제가 잘 되면 나는 못난 것 같아 나보다 앞서가는 게 불편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이 정말 심한 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학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계속 경쟁하며 자라왔어요. 누가 더 좋은 대학 가는지, 누가 더 좋은 회사 다니는지, 누가 더 돈 많이 버는지.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타인의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하기보다는 나와 비교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자극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은 별로야라고 깎아내리지 않아요. 타인의 성공이 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이런 반응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점점 행복을 공유하는 걸 주저하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말했다가 또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지 않게 되고 관계는 점점 표면적이 되어갑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힘들 때만 위로받고 좋을 때는 숨겨야 하는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친구, 진짜 가까운 사람은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줘야 해요. 상대의 행복을 축하하는 마음은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내가 잘 돼서 정말 기쁘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좋은 관계예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좋은 일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의 상황에 불만이 많거나 어린 시절부터 비교당하며 자라온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생깁니다. 처음엔 작은 금이었던 게 점점 커져서 결국 관계 전체를 무너뜨려요. 차라리 일찍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행복할 때 더 행복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의 행복을 키워줍니다. 한쪽이 불편해하고 한쪽이 위축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세요.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손절은 잔인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 손절이라는 표현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삶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인간관계는 노력과 배려로 유지되지만 그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가 더 중요하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반복적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만든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는 때로는 새로운 건강한 관계를 맞이할 여유를 만들어준다.